자, 우리 학생들 환영합니다. 방학을 했는데 또 아카데미를 다시 시작하는 이런 교재 받으셨죠? 딱 펴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아, 이거 하겠나? 뭐가 되게 많죠? 뭐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차분히 따라오시면 아마 좀 재미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TV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MBTI에 대해서 얘기가 뭐 많아요. 뭐 INTJ니 뭐 ENTP니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얘기할 때 좀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6주간 MBTI를 잘 배워보시고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내 남편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까지 우리가 한번 나아가서 서로 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총 우리가 이제 6강으로 지금 제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오늘은 MBTI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특별히 MBTI가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그 심리학의 분석 심리학의 근거를 두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주서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4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개인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쭉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해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싶습니다. 6주간 잘 따라오시면 아마 좀 유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인물과 MBTI, MBTI와 심리 유형 첫 번째 강의로 MBTI와 칼 융의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래요.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자성어로 지피지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나를 안 다음에 다른 사람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나한테 있으면 내 행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준비도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격을 좀 정확하게 규명하고 아는 필요가 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생긴 것도 다 다르지만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이미 살아보셔서 아시죠?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선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다양하게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그 다양함들이 모여서 모자이크를 만들듯이 그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먼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총 5꼭지 할 건데 MBT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MBTI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분석 심리학과 기독교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첫 번째 MBTI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MBTI라는 말이 되게 좀 어렵고 무서우시잖아요. 사실 별게 아니에요. 보시면 MBTI는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격 유형 지표예요. 성격 유형 지표.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오감으로 세상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봐도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하시죠? 같은 드라마를 봐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들은 울어요. 어떤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슬프지만 어떤 사람들은 별 감정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MBTI는 그런 걸 좀 이건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간단한 그 기호로 표시해줄 수 있는 성격 유형 지표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마이어 브릭스가 무슨 뜻이냐면 MB가 캐서린 쿡 브릭스라고 하는 어머니 심리학자랑 그의 딸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라고 하는 심리학자 두 사람이서 개발한 성격 지표예요. 칼 융의 이론에 기초해서 만들었는데 어머니의 이름과 딸의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마이어와 브릭스 MB 따고 유형 지표라 그래서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MBTI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무슨 일인지 헷갈리시죠? 일단 별 의미가 없는 이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딴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MBTI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간단하게 말해서 네 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네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4 곱하기 4 해보면 16가지의 이제 유형으로 쫙 성격 유형이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 16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야, 내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판단이 되죠. 아, 우리 큰애는 너무 내성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무 활발해. 나는 쾌활해.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이게 누구나 다 우리가 판단 가능한 게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향적인 거는 I라고 말하고 외향적인 거는 E라고 말해요. 인트로, 엑스트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I나 E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자, 나는 좀 내성적이야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드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I는 손 들 때도 부끄러워요. 약간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드시. 이게 I의 특징이거든요. 저는 외향적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요, 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빨라요.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갑니다. 외향적이니까. 그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쾌활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잘 사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활발한 사람이냐, 외향적으로 막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면적으로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냐를 따져서 첫 번째 지표가 나눠져요. 두 번째 지표는 뭐냐면 직관과 감각이에요. 직관은 뭐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고, 감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적인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밥 한 그릇을 보면 이 밥 한 그릇을 보는 감각을 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여기 밥 한 그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직관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저 밥 한 그릇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어야지, 아니면 식혜를 담아야지, 이런 생각을 막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가능성, 추상적인 것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그것에만 딱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직관적인 사람이냐 감각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지표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표가 뭐냐면 감정이 있는 사람,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고, 한편으로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슴의 사람이 있고 머리의 사람이 있어요. 가슴의 사람은 잘 웃고 잘 슬퍼하고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슴을 쓰는 사람이면,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남편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고 아내가 가슴을 쓰는 사람이면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는 울어요. 자꾸 감정이 동화가 되니까. 근데 머리를 쓰는 남편은 자꾸 분석해요. 이 드라마는 뭐가 문제야, 자꾸 사람을 울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자꾸 담고 있어, 이렇게 이제 서로 보는 게, 반응하는 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의 사람이냐 머리의 사람이냐, 감정적인 사람이냐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세 번째 지표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는 가슴의 사람이에요. 나는 막 쉽게 웃고 울고,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동화가 잘 돼요. 이런 손 들어보세요. 나는 F예요.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저는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뭔가 논리적입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T인 것 같아요. 그래. 이것도 약간 판단이 되시죠? 이게 직관 감각은 좀 어려운데 세 번째 지표인 감정과 사고도 자기가 생각할 때 판단이 좀 쉬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표는 뭐냐면 인식과 판단인데, 인식은 뭐냐면 어떤 것을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마는 사람이에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런데 제인 사람들은, 판단인 사람들은 기다 아니다 분명하게 딱 매짐이 끝나야 돼요. 맞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게 분명한 구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P인 사람은 구분이 없어요. 가끔씩 우리 드라마 보면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나는 드라마들 있죠. 끝났는지 모르고 끝나. 이렇게 하면 이제 P인 사람들은, 이게 인식인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끝나나 보다 하지만 J인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아니 이게 마무리를 끝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이 탁 돼야 이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부부끼리 이렇게 싸우다가도 P인 사람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판단이 이 J인 사람들은 일로 와서 앉아봐. 그래서 지금 뭐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맞아 틀려 기야 아니야. 이거를 결정을 해야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P인 사람이랑 J라는 사람 같이 살면 어떨까요? 누가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P인 사람은 자꾸 쪼아서 힘들고 J인 사람은 답답해서 힘들고 서로 같이 힘들다. 서로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 중에 하나, 1번에서 하나, 2번에서 하나, 3번에서 하나, 4번에서 하나 이렇게 이제 택하다 보면 총 16가지의 성격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그래서 MBTI는 총 16가지의 성격으로 사람을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 딱 보면 이 안에도 총 16부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러니까 저 사람은 틀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다른 것들을 보고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나랑 성격이 같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죠. 예. 정반대이기가 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잘 아시네. 말이 잘 안 통해요. 서로 다르니까. 그 입맛도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살다 보면 같아지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 입맛도 이상하거든요. 서로. 특히 이제 C자 들어가는 집들의 입맛이 이상하잖아요. 보시면 그런 것도 이상하고 뭐 하여간 사는 방식도 되게 이상한 것 같고 막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가 외향이냐 내향인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열정이 바깥으로 나가는지 내 안으로 향하는지의 차이점을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 구분해요. 첫 번째 지표가. 그래서 이 외향형인 사람들은요, 에너지를 어디서 얻어올까요? 그렇죠. 외부 세계에서 에너지를 얻어와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람들은 신나고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사람들 만나고 떠들고 수다 떨고 자꾸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에너지가 생길까요? 사람들을 안 만나야 돼요.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랑 내향적인 사람이랑 살면 개와 고양이랑 사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남편이 외향이면 자꾸 주말마다 어디 나가자고 그래. 근데 아내가 내향형이면 자꾸 어디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 있으면서 자꾸 어디 있으려고 그럴까요? 소파에 자꾸 누우려고 그러는 거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내는 외향이야. 남편은 내향이에요. 주말만 되면 아내는 자꾸 애들 데리고 나가자고 그래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소파에 있어요. 자꾸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향형인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과 만나고 바깥에서 놀고 막 활동적인 걸 해야 에너지가 막 차오르고, 에너지가 차오르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 기뻐, 신나, 사는 것 같아. 반대로 아이인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있고 잠잠 있고 이래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서 얻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막 너무 즐기는 거예요. 아이인 사람들은요, 상호작용을 즐기지 못해요. 상호작용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인 사람들은. 완전 다르죠. 너무 다르죠. 자, 다시 한번. 나는 주말이나 이렇게 공휴일이 되면 바깥에 나가는 걸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가고 싶다. 그래, 외향인 사람들이에요. 일단 주말이고 뭐고 나는 하여간 집에 있는 게 좋다. 가만히 있는 게 좋다. 조용히. 그래. 손 내세요. 그렇다니까. 이 부부랑 같이 앉아있으면 더 재밌을 텐데. 자, 외향인 사람들 그렇고, 그 성경 인물을 보면 외향적인 사람이 딱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활동적이고 참여적이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도전적이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계셨어요. 그럼 내향적인 사람들은 예수님 걸으시나 보다 이렇게 했을 건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도 좀 걷게 해주세요. 괜히 뭘 나서가지고 자꾸 사고치고 일만 들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다? 외향의 사람들이다. 반면에 내향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런다. 가만히 있으려고, 혼자 있으려고 그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도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역을 보면 막 바깥으로 막 전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겠죠. 내향인 사람들은요, 에너지를 자기의 내면, 내부 세계에서 얻어요. 그러니까 언제 삶이 기쁘냐면 혼자 가만히 있을 때. 그때 좋아요. 저는 외향이거든요. 제 아내는 뭘까요? 내향이에요. 예. 그리고 공휴일 되면 저는 뭐 하고 싶죠? 자꾸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제 처는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예, 집에 있고 싶어요. 어디에 있고 싶어 한다고요? 소파에. 손에 뭘 들고? 그렇지. 어떻게 하죠? 리모컨 들고. 그리고 뭐 딱 보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로 뭐 해요? 리모컨 들고. 계속 누르다가 주로 어디에 채널이 머물죠? 잘하시네. 홈쇼핑에. 하지만 내향인들은 쉽게 결제 버튼을 못 누릅니다. 옆에서 지나던 남편이 결제 버튼을 누르죠. 이렇게 외향인들이. 사고는 외향인들이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 내향인 분들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아이가 내향형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방 안에 들어가 있게 하고 혼자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멍 때리게 있게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뭘 한다고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성향, 외향 성향이에요. 근데 애가 아이 성향이야. 근데 애가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엄마는 속이 어때요? 답답하죠. 저게 지금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엄마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내향형이면 내버려 둬야 돼요. 남편이 아이다. 그럼 남편도 내버려 둬야 돼요. 지금이야 그냥 포기하셨겠지만 아직 포기가 안 하신 분들은 내버려 둬야 된다. 이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밤에 안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나가서 실컷 놀다가 한 이틀 뒤에 들어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인물이 있어요. 내향형의 인물 누구냐면 모세가 내향형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혼자 만나죠. 그리고 모세가 되게 고독하게 일을 해요. 늘 하나님과 일을 하고 밑에서 아론은 막 사고를 치면 혼자서 또 그걸 다 감당하고 모세는 늘 하나님과만 붙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사람들과 막 이렇게 뭘 이렇게 하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에도 모세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다 했어요? 아론이 다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옆에서 아론이 그거를 다 수발을 들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모세가 내향형의 인물. 또 성경에도 보면 내향형의 인물이 있어요. 조용히 자기 말도 못하고 묵묵하게 여성형 중에 여자 등장인물 중에 마르다가 그래요. 마르다.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 내 일하잖아요. 혼자서. 좋다 싫다 말도 하고 내 혼자서 일하다가 결국은 터지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 예수님 마리아는 말이야 발끝에서 저렇게 예쁜 척하고 앉아있는데 왜 쟤는 일을 안 시키냐고 막 터지잖아요. 내향형이 자기 편 못하고 끙끙 앓고 이런 게 있거든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많아. 되게 억울하게 뭐가 있으셨나 봐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말주변이 없어요. 그죠? 모세가 말주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혀가 굳은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망설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향적인 사람이었다. 마르다, 마리아 이런 인물들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에너지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아니면 움츠러드는지에 대한 그런 첫 번째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대충 뭔지 아시죠?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돼요. 아, 내가 I 성향이구나. 내가 E 성향이구나. 중간일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테스트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I가 너무 점수가 높다거나 아니면 E가 점수가 높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 어디쯤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그건 그렇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표가 뭐였냐면 인식 기능이에요. 인식 기능.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식하느냐의 문제인데 먼저는 감각형의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센스거든요. 센스가 뭐냐면 오감을 말해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볼 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것만 인식한다는 뜻이니까 현재의 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란 현실적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정보를 선호해요. 이게 재정 같은 문제 같은 거를 재정 같은 걸 쓸 때 결정을 할 때 이게 이제 이 감각형의 사람들은 재정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규모 있게 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해놓고 그거를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감각형의 분들은. 근데 반대로 이 직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과하게도 써요.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거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S인 분들은 그냥 통장에 저금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직관을 쓰는 사람들은 주식 막 이런 거 약간 좀 손해볼 수도 있는 이런 거에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도박 이런 것도 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이 감각을 인식 기능으로 쓰는지 아니면 직관을 인식 기능으로 쓰는지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감각의 사람이냐면 도마예요. 다들 예수님을 그냥 듣고도 믿었는데 도마는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 옆구리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완전 실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래야 믿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직관인 사람들은 좀 덜 수월하겠죠. 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더 수월하게 믿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감각을 쓰는 사람들이 더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단단한 믿음.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의 경우가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직관형도 있겠죠. 이 직관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직관을 인식으로 쓴 사람들은 미래에 무엇을 가능성에 집중해요. 왜 양계장 그 유머 아시죠? 달걀을 하나 사오는 거예요. 달걀을 부화를 시켜 이렇게 우연히 유정란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닭이 나왔어.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병아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 키워요. 병아리 키우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직관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능성을 보니까 이거를 키워가지고 얘가 알을 낳으면 이 알들을 또 부화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내가 양계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쭉쭉쭉쭉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S인 사람들, 이 감각을 쓰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직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통통통통통통 튀어 다녀요. 그래서 추상적인 정보를 선호해요. 아까 감각은 어떤 정보를 선호한다고요?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만져지는 정보를 선호하지만 이 직관을 쓰는 사람들은 가능성을 집중하고 추상적인 정보를 선호해요. 누가 더 창조적일까요? 그렇죠. 직관을 쓰는 사람이 창조적이겠죠. 누가 안정적일까요? 네, 맞아요. 이 막 놀이공원 가면 막 롤러코스터 이런 거 타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무래도 직관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겠죠. 현실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위험한 거 타는 거 싫어해요. 제가 이제 시아가 3살 땐가 4살 땐가 이제 서울 군자동 살 때 어린이 대공원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 막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들도 좋아하겠거니 하고 이제 시아를 데리고 거기 그 청룡 열차를 탔던 겁니다. 시아를 데리고 어린 시아를 데리고 시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쫄래쫄래 저를 탄 거죠. 그때 사진이 있어요. 시아 표정을 찍은 사진이. 애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언젠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빠한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을 사람이 아니구나,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어떤 그런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때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쇼핑을 할 때 S인 분들은 필요한 걸 사요. 많이 사도 필요한 것만 사요. 그 직관을 쓰는 사람은 어떤 걸 살까요? 그 나오는 건 다 사는 거예요. 왜 샀어? 그러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겁니다. 자, 직관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자기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어떻게 했죠? 맞아요. 꿈을 통해서. 이게 S를 쓰는 사람 같으면 감히 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막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사자굴 들어가겠다 들어가잖아요. 그 우리는 믿음이 좋다 얘기하지만 이게 이 감각을 쓰는 사람이면 감히 그런 도전을 쉽게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직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받은 계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하고 그렇게 위험한 일들 가운데 막 뛰어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장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식 기능입니다. 나는 좀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현실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려보시고. 저는 약간 직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내려보시고. 모르겠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 자, 3번째 지표 가보겠습니다. 판단 기능인데요. 판단 기능은 그렇게 인식한 것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나에게 받아들이냐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고형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요.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죠. 보통 남자들의 특성이 약간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막 나 힘들어 그러면 보통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다 힘들어. 다.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슴을 쓰는 사람과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 사고형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따라서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고가 좀 강한 사람들은 TV 드라마를 보거나 무슨 영화를 보거나 누가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해도 마음이 동화가 잘 안 돼요. 대신 뭘 해요? 분석을 해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거네.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거 저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정리를 하죠. 주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그런 분들 많죠? 누가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슬프다고 얘기하면 한참 들어보면 이건 이래서 이렇네. 저건 저래서 그렇네.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고 자꾸 어떻게 돼요? 분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고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머리를 쓰는 분들이라서.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독하죠. 애를 반 갈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 논리가 아주 그냥 이
어떻게 보면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 마냥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가슴의 사람들도 있어요. 가슴으로 그 인식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로 감정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요. 객관적인 거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틀리다고 잘못되다고 얘기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슬프다 그러면 슬픈 거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울면 같이 울어요, 자꾸. TV에서 울어도 울고 옆에서 울어도 울고 계속 같이 눈물을 흘려. 여기에서 드라마 볼 때 이거 휴지 뽑아서 갖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꼭 옆에 휴지를 놓고 봐야 돼. 이렇게 드라마 보면 같이 울고. 근데 남자들도요, 이게 머리로 살다가 나이가 뭐 좀 변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중년이 넘어가고 남자들도 갱년기가 오거든요. 호르몬 변화가 남자들도 오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남자들도 들어보면서 아내랑 같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막 울고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저도 꽤 우는 편입니다. 여기 보고 그 김창옥 교수 나와서 하는 거 김창옥 씨 보면서도 울고, 하여간 뭐 코미디 프로를 봐도 요즘 값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일단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감정형의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늘 옆에 누군가 있는 게 중요하죠. F인 사람들은. 이 감정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옆에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감정형인데 남편이 머리형이면 누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머리형인 남편 때문에 이 가슴형의 아내들은, 그러니까 이 감정형의 아내들은 남편이 공감을 안 해주니까 맨날 마음이 멍들어 있어. 뭘 내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되게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얘기를 한마디를 안 해줘요. 힘들어 그러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울고 있으면 야,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또 반대로 머리형인 남편들은 감정형인 아내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애처롭게 느껴지면, 애처롭게 느끼면 그거는 감정형의 남편이에요. 머리형의 남편이면 또 저런다, 또 저런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질척대는데 약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감정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다윗. 시편 보세요, 시편. 그 얼마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시편이요. 시편 쭉 읽다 보면 시인이 약간 이 사람이 정신 분열증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막 저 밑바닥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훅 올라왔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막 스올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솔직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사고도 치잖아요. 이게 이성 머리의 사람이었으면 그런 사고 안 칠 건데 이 사람이 가슴의 사람이고 감정의 사람이니까 그냥 갑자기 가슴에 막 좋으면 어떡해, 그냥 막 사고도 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사울 왕에게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있었고, 또 반대로 밧세바와의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했던 거예요. 가슴의 사람이었다, 다윗이. 자, 네 번째는 이제 생활 양식이에요. 생활 양식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먼저 제2 판단의 사람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해요. 판단형의 사람들은. 판단형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난 계획적이고 이렇게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부르는데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청소해요. 이 제2형인 사람들은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하는 일이 청소입니다. 그리고 만약 감정형이야, 감정형의 제2를 쓰셔. 감정형이면서 판단형이야 그러면 치우면서 계속 욕을 하실 거야. 막 이건 치우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혼자서 막 화가 나면서 치우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FJ이시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딱 자기가 바운더리를, 경계를 정해놓으면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머릿속에 계획이 쫙 세워져요. 내가 오늘 아침에 뭐 한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세워지시는 분들이죠. 저는 아무래도 판단형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아무래도 계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예, 손 내리시고. 체계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복잡한 일을 얼마나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그걸 감당하는지 몰라요. 사람 세우고 성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뭐 하고 우리 지금 8월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 가잖아요. 이런 거 계획 어떤 사람이 세우면 좋아요? 판단형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은 거예요. 은사 따라서.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딱 끝나야 돼요.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랑 싸우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걸 못 참아해요. 결론 나야 돼.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딱 결론이 나야 이게 이제 끝나요. 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아빠가 제이야. 아빠가 감정형의 판단형이에요. 그리고 애가 반대 성향이야. 그러면 아빠가 애를 맨날 과하게 혼낼 수 있어요. 아빠 기준에 안 맞아요, 애가. 그리고 감정형이면 아빠가 울컥울컥 화가 올라오시겠죠. 그럼 이제 애를 과도하게 혼내고 애는 점점 더 기가 죽고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판단형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자기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안전을 추구해요. 안전. 위험한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인식형이 있어요. 이 인식형은 유연해요. 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키면 그냥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발적으로 생활해요. 아까 이 판단형은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자기가 매여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를 계획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계획 속에서 자기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 계획형이 힘들어요. 이 판단형이 스스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근데 맨날 뭘 세울까요?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내 성격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뭘 안 하면 좋아요? 계획을 안 세우면 좋아요. 계획을 안 세우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죠. 판단형은 계획이 있어야 편해, 마음이. 근데 계획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인식형은 생각이 유연해요. 틀에 매이질 않아. 그냥 뭐 되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판단형이 인식형을 보면 무계획, 무계획, 무절제, 방종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인식형이 판단을 보면 완고함, 고집, 불통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인식형은 마음 내키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계획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확 꽂히면 그냥 막 신나서 막 하는 거죠. 네. 우리 애가 인식형이에요. 공부를 시키면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딱 꽂히면 막 하는 거예요. 수아가 이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아가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 갔는데 그 공부가 재밌다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생 애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피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누가 있느냐? 이 피가 바나바랑 바울이랑 어떤 일이 있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막 동역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막 파송 받아서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뭐로 문제가 생겼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바나바는 가슴의 사람이에요? 머리의 사람이에요? 가슴의 사람 같죠. 바울은요? 가슴이에요? 머리예요? 머리의 사람이죠. 이제 구분이 좀 되시죠. 바나바가 이 인식의 사람이에요. 초기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아주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역을 잘 이어갔어요. 바나바가 인식형의 사람이다. 일의 능률이 오르려면 어떤 성격이 좋을까요?
제의가 좋겠죠. 판단이 좋아요. 왜냐하면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니까. 하지만 사람과 잘 어울리면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인식형이 유리하겠죠. 그런 차이가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칼융, 이게 이제 이 MBTI가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석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분이 칼융이에요. 무섭게 생기셨죠. 이게 스위스 출신의 심리학자이고 정신 분석학자이고요.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심리학의 큰 줄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성격 유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MBTI라고 하는 도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심리학 중에 이제 재밌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의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개인 무의식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무의식적인 기억과 감정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렸을 때 어떤 영향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물을 무서워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물에서 한번 뜨거운 맛을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물이 무서워. 기억은 안 나지만 나는 물을 무서워해요. 그런 기억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개인적인 무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칼융은 집단 무의식도 있다고 그래요. 이거 무엇이냐면 인류 공통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특별히 원형이라고 불러요.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원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원형을 잘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원형이에요. 원형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집단 무의식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 본질적 이미지나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보면,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페르소나. 들어보셨어요?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그리스 시대에 연극을 하면 그 사람들이 쓰는 가면이 있었어요. 그리스 시대에 연극할 때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가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산다고 그래요. 약간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사람들 가면을 쓰고 살지. 예를 들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어떤 가면을 쓰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면을 써요. 이거는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 오면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사람의 모드가 딱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집에 계시다가 교회에 딱 오면, 교회 오는 순간 태도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생각도 변하고 다 변하시죠. 그게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친구들 만나는 동창 모임에 가요. 그러면 친구라고 하는 페르소나로서 우리가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우리의 태도도 바뀌고 우리의 말투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 자세도 변하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원형이 페르소나예요. 근데 칼융은 뭐라 그러냐면 그 페르소나를, 그 역할을 자기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페르소나를 우리가 다 이렇게 쓰게 되겠죠, 가면을. 그런데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똑같은 페르소나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과 그 역할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서로 충돌해요. 직장에 나가면 직장인으로서의 페르소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를 바꿔 쓰지 못하는 거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융은 자아팽창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병증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응을 잘 하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가도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어디 나가서 내가 율법적으로 막 뭘 해야 돼. 그것도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심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재미있는 이게 뭐가 있냐면 그림자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원형 중에 그림자. 그림자는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야. 별로 나랑 무슨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괜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시죠? 근데 나랑 뭐 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괜히 그 사람이 너무 싫어. 막 싫어.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융은.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미처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 스스로 혐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인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부정하지만 옆에서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지적하죠. 와, 당신은 진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나는 늘 부정하고 있는 내 모습인데 그렇다고 하니까 내 그림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면 그게 이렇게 싫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나 대중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괜히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 말하는 거예요. 융은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 그림자를 포용하고 안아줄 때 성장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림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원형인데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 원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아니마는 뭐냐면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을 말하는 거고 아니무스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그 아니마 아니무스가 안 드러나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점점 자기 안에 있는 그 아니마 아니무스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남자들은 점점 여성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여성들은 남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융은 이걸 심리학으로 얘기했지만 요새 이제 인체 생리학적으로도 맞는 얘기가 되죠. 호르몬이 변화하면서 여자들은 점점 쾌활해지고 뭔가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은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내들이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여자들이 사회활동이 많아져요. 그래서 막 일도 다니고 뭐도 나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평생 바깥에서 사는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집에서 계속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아내 치맛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나도 데리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남편들을, 나이 드신 남편들을 젖은 낙엽이라고 불러요. 붙으면 안 떨어진다고. 그게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 때문에 성격이 역전되면서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융은 그거를 원형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 제가 딱 세 개만 설명드렸는데 페르소나,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산다. 그런데 그 가면이 자기인지를 알면 안 된다. 가면과 자기를 분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림자가 있다. 내가 꼴보기 싫은 어떤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서 발견하면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모습이 싫은 거다. 그래서 그거를 안아줘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거. 세 번째 아니마 아니무스, 나에게도 여성성이 있다, 남성성이 있다. 그래서 남자가 우는 게 당연한 거다. 당연히 울게 되는 게 맞는 거다. 여자들이 자꾸 집 바깥으로 나가서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다. 맞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58분이야. 어떡하지? 자, 요거 저 설명해서 넘어갔고 세 번째는 자기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는 뭐냐면 그런 무의식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합쳐가지고 성장하면 그걸 자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기가 돼가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가 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걸 자기라고 불렀어요. 자기.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개성화인데 그렇게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개성화는 곧 성화예요. 개성화는 자아가 무의식과 통합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애니마 애니무스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림자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페르소나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우리가 통합되는 과정이어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기가 되어간다. 이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상담가 심리학자들이 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융의 심리학을.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많이 갖다가 상담에도 쓰고 여러 가지로 쓰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이제 심리적 유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한 거죠. 융은 이 심리를 내향형, 외향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고형과 감정형, 감각형과 직관 네 기능을 구분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성격이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연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검사지를 만들고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게 그 마이어 브릭스라고 하는 아줌마예요. 그 심리학자가 검사 도구를 만든 거예요. 자, 8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뒷얘기는 내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딱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거기 이제 우리 일과 마지막에 보시면 도표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내가 외향이야 내향이야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감각을 써 아니면 직관을 써 또 하나 선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형이야 아니면 감정형이야 선택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판단형이야 인식형이야 선택해 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찾아보세요. 아, 나는 이건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숙제예요. 아시겠죠? 네.